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용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용입니다. 긴 연휴 속에서도 우리 삶을 바꾸는 정치, 사회 이슈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특집 세 번째 편으로 베테랑 초선 의원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 부승찬 의원, 김상욱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제가 이제 세 분을 이렇게 대기실에서도 뵀는데, 김상욱 의원님, 예, 정말 친한 거 맞으시죠? 예. 승찬이 형은 좀 무서워요. 우리 나의 영거 브라더들. 아니, 영거 브라더. 어떻게 이렇게 관계 맺음을 이렇게 하게 된 건지 김상욱 의원님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됩니까? 그 서로 마음이 잘 맞는 거죠. 뭐 이게 어떤 계기가 있다라기보다는 뭐 승찬 형님하고는 이제 우리 그때 12.3 내란하면서 말없이 마음이 통한 거죠.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리고 또 승찬이 형이 남자잖아요. 저도 또 비겁한 거 싫어하거든요. 나도 남자인데. 예. 또 우리 양문호 선배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제 예전에 검사장 하실 때부터 제가 정말 존경했고, 네. 정말 좀 뜻있는 젊은 검사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서 되게 존경을 많이 받으시던 분이세요.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 부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검사장 출신이시지만 검찰의 부조리에 정면으로 싸우시면서 검찰 조직 전체와 전쟁을 벌이시다가 또 엄청난 고초를 겪으셨던, 그래서 검사 출신이지만 누구보다도 검찰의 문제를 잘 알고 있고 검찰의 개혁을 다른 방향으로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진정성과 용기와 판단력을 갖추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존경하는. 아니, 제가 한마디도 그런 못하면은 제가 예. 이제 검찰청에 부위원 출입기자로 잘 나갈 때 알아들었어? 그때 서울중앙지검 네. 특수부장, 특수 3부장을 하셨는데, 그때 기자들 사이에도 소문이 워낙 청빈하신 분이다. 왜냐면 이게 빌라에 그때 혼자 사셨죠. 그런 것들이 기자들의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로 이제 저분 같은 경우는 일 위주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 검찰에 대해서 바른 말씀하시다가 검찰 조직 전체와 전쟁을 치르셨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진행 중 아니에요? 지금? 그거 이제 그 피고인 아니십니까? 나 이제 피고인은 아니지, 떨었지 그것은. 나는 부위원보다는 많이 진화됐어. 축하드립니다. 나는 짐을 벗었어. 축하드립니다. 내가 우리 김성욱 의원하고 저하고는 이제 제가 행안위 처음 왔을 때부터 왠지 나한테 잘해주더라고. 저 첫 마디가 존경합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했어요. 지냈고, 우리 부승찬 의원은 우리가 의원 처음 당선돼 워크숍 할 때 나와 같은 조였어요. 그랬구나. 그때부터 말을 잘하더라고. 그냥 재밌게. 아니, 부승찬 의원님은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보좌관 하실 때도 제가 뵌 적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보좌관 하실 때 느낌, 제가 만나뵀을 때 느낌하고 실제로 국회의원 된 다음에 느낌이 많이 다른데, 정말로 이제 맞는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아니야. 보좌진보다는 배지 달고 의정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쾌활하고 보기 좋아 보이거든요. 예. 아니 뭐 저도 이제 우리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친동생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힘에 있을 때부터 제가 소통을 했었거든요. 방에 놀러도 가고. 맞습니다. 놀러 온다고길래 오지 마라. 너 오면은 오해 산다. 아니야, 본인이 완전 국힘에 찍힌다. 아, 그래서 뭐 몇 호입니까? 가겠습니다. 형 가겠습니다. 이랬는데 오지 마라. 내가 갈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려가고 이런 적이 있었고요. 네. 우리 그 양부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갑이에요, 을이고. 아, 그래요? 가물 관계가 그렇게 됩니까? 민원인이었거든. 우리 지역구에 국방부 관련 민원이 있어가지고 내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국방에 부탁 우리 부위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부위원한테 내가 을입니다. 을. 오늘 난 말 많이 안 할게. 아니, 그런데 세 분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력이 화려하신데, 그 최근에 국회 법사위에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이런 표현을 좀 했는데, 듣고 굉장히 불쾌하셨을 것 같습니다. 난 고맙더라고. 초선은 서 있어요. 손 들고 서 있어라고. 좀 앉아 있으니까 다행이더라고. 초선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라고 했는데 말이 안 되는 저. 양부남 의원님하고 부승찬 의원님하고 저하고 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죠? 그 보면 되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당의 방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납득이 안 되면 이거 이상한데요라고 얘기를 꾸준히 하는. 예를 부승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보좌한테도 그러셨어요. 세상에 합참 의장 하는데 나는 동의 못해. 야, 그때 멋있었어, 사실. 1m로 팍. 네. 근데 보통 이제 어쨌든 여당에서 추천한 그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묻지마 도장 찍어주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꼼꼼하게 보시고 이 사람이 내란에 대해서 이게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엄격한 기준 제시를 못 하니까요, 이게. 근데 합참부 장관 네. 자리가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안문환 선배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이 혹시라도 국민들께 피해가 갈까, 이 당의 방침 이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제기를 또 용기 있게 하시면서 더 좀 발전된 안을 늘 나 연구하시는. 많이 두드려 맞았어 그래가지고 언론에서도.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민의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이렇게 입성을 하셨는데 그 선서식 같은 걸 보통 하잖아요. 네. 부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선서식 할 때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글쎄요, 뭐 보좌관 생활을 했잖아요. 누구의 참모 역할만 쭉 해왔죠 그동안. 뭐 군복 입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 했을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국방부 장관 보좌관 했을 때도 그렇고, 대변인 때도 그렇고, 이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정무적 판단은 하겠지만 이거를 뭐 또 밖으로 표출하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올곧이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당은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선서를 하면서 약간 이 부승찬의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에 대해서 180도. 180도 바뀌는 거죠. 저는 그냥 스텝의 삶이 전부였으니까. 그리고 한 5년 정도 학교에서 이제 강의하는 거 외에는 전부 스텝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의 지시라든지 결정에 따르고 그거에 맞는 이제 피지대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그렇죠. 것들이 강하고, 보좌관을 하면서도 의견 자체가 어떤 의원의 정반대되는 의견이 아니라 의원의 생각에 맞추는, 그거를 강화시켜주는 그 논리를 전달하는 뭐 이런 입장에서 들어왔으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왔어요. 이제 본선에서. 그렇죠. 네, 851표라는 네. 그 국민의힘 후보랑 치열한 싸움 곁에 왔기 때문에 선서할 때 이거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하자. 뭐 이런 생각? 그러니까 워낙 상당히 박빙 지역,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민주당이 약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그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곧이 어떻게 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생각이 많았죠. 아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국회의원 돼서 행사장을 가면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잖아요. 그때 계속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입니까?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와 지혜. 네.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네.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서의 한 구절 같은데요. 아니 이제 네. 지금도 이제 계속 하면은 그냥 이렇게 묵념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뇌요. 용기와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와 지혜. 이게 잘못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소신이 꺾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뭐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양분하 의원님은 사실은 멋있다. 경선 과정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선이 치열했죠. 엄청 지금 치열했던 것 같은데. 제가 광주 서구 을인데 네. 전현직 의원 5명이 나온 그러니까,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호남에서 저 지역구마저 쓴 적이 없어요. 전현직 의원이 5명이 나왔어요. 천정배 전 그렇습니다. 의원이 네. 거기서 2번을 했어요. 6선인데, 그리고 김경만 현 비례대표인이 나왔고, 나중에는 김광진 전 비례대표인이 나왔고, 그리고 양양자 제 지역구의 의원이 맞아요. 현직 있었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있었죠. 제가 5명 있는데 국회의원 아닌 사람 나 혼자야. 야. 붙었는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제가 총 9번 했습니다. 내가 1번부터 제가 내려 싹 1등을 났어. 그래 한 번도 진짜요? 놓치지 한 번도 않고. 놓치지 않고 다 제가 그 비결이 뭐죠? 비결이 내가 워낙 제가 주민들에게 어필을 잘한 거죠. 잘하는데 제가 선거 과정에서 부여 웃지 마 실제야.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20대 대선 때 제가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법률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법률단장은 법률특보는 여러 명 있는데 법률단장 한 명 있잖아요. 제가 법률단장을 했고 이상식 의원이 내 밑에 부단장을 했어. 요즘 나하고 이제 맘먹지 같은 의원이라고. 부단장을 부단장이고 내 밑에 그 변호사 한 20명 있었어요. 야, 그래서 규모가 거기서 크네요. 네. 그래서 제가 법률단장을 했던 게 윤석열과 그 일가의 비리를 캐내는 거예요. 제가 그쪽을 66건 고발을 했어요.
66건이나 66건. 그리고 고발할 때마다 중앙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제 그걸 했죠. 그리고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잘못된 언론의 시각 그것을 교정해주고 심한 건 내가 그쪽을 고발하는 일을 했어요. 그거 끝나고 나서 대선에 지고 나와서 제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산에서 1인 시위도 하고 계속 이제 윤석열을 공격을 했는데 굉장히 올 것이 온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타켓이 돼가지고 그렇죠. 수사를 예. 받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김봉식이라고 이번에 뇌물이 아니지 내란죄로 구속된 서울 경찰청장. 오.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부장이었대 나를 이제 물었죠. 수사를 해가지고 저를 영장을 3번을 신청해서 구속영장. 야, 진짜. 내가 검사를 30년 한 사람이고 변호사 1, 2년 하면서 돈 아무리 많이 줘도 경찰청 가서 사건은 안 했어요. 그만큼 경찰청 자체를 내가 가는 것 자체가 내가 거기 가서 조사받고 끌려가서 조사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영장을 3번을 시청했어. 그러니까 강주의 사람들은 앉으면은 어떻게 양반은 죽어버렸다. 선거에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아니, 없지.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내가 수사를 검찰에서 한 1년을 받고 경찰에서 한 8개월 받았는데 매주 금요일이 되면 내 뉴스가 나와요. 그 TV에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내가 구속영장 3번의 신청을 당할 때도 내한테 통보가 안 와. 네. 첫 번은 내가 배식봉사를 가서 노인들한테 밥을 전달하고 있는데 밥 주다고 뉴스에 딱 뜬 거야. 양분한 구속영장. 아니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뉴스에 뜬 거야. TV에. 예, 이걸 보고 야, 진짜. 내가 순간적으로 모든 게 정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내 어금니를 꽉 물고 배식봉사를 다 하고 그날 하루 일과를 소비하고 일거들 하고 계속 선거운동을 합니다. 2번째 영장 청구도 뉴스 자막 보고 와요. 3번째도 뉴스 자막 보고 알아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든 게 나는 깨끗해. 깨끗하지만 유권자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그렇죠. 이미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아이고. 그런데 정말 유권자들이 현명하더라고요. 광주 시민들이 아는 거예요. 그 상황을 저 사람이 지금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 아니까 내가 그 수사를 받는 와중에 여론조사가 계속 이루어지는데 첫 번부터 제가 1등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고 제가 당선증을 새벽에 받으러 가잖아. 당선증 받으러 왔는데 기쁨보다도 걱정이 없어요. 내가 언제 또 불려갈지 모르는데. 아이고, 네. 불려가서 내가 이제 유죄 판결을 받고 기소가 되고 그러면은 이 유권자들이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기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또 1년간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는데 뉴스타파에서 김만배가 네. 그 대검 윤석열이 중수부 이과장 할 때 뭐 커피 타주고 뭔지 압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대통령 명예훼손했다고 그거 하잖아요. 수사했죠. 네. 수사할 때인데 거대한 배후 세력이 있다. 나요. 거대한 배후 세력. 아, 또 지목당하셨구나. 지목당한 또 거예요. 예. 왜냐 그때 뉴스타파는 거 흘려갔던 그 보도 자료가 네. 그 보도 자료가 우리 법률단에서 만들어진 보도 자료였어요. 아. 나한테 들으니까 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 당시 보도 자료를 못 내게 했거든. 더 연구를 해야 돼. 아, 이 부분은 이 네. 부분 그래서 제가 결국은 이제 무혐의를 받고 아무튼 의심을 받았던 거지. 그 우리가 만든 보도자 흘러갔는 것 같은가 모르겠는데 네. 검찰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니게 단에서 만든 보도자 흘러갔다. 한 게 양분하게 단장이니까 당연히 알지 시켰던 거 않았겠느냐. 아니야. 그래서 네. 저를 수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가 끝나서 경찰 사건이 검찰청에 가 있는 상태에서 또 수사를 받는 거예요. 유세할 때 제가 데렸던 법률단의 변호사들이 불려가서 조사받습니다. 중앙지검에 가서 저한테 전화해요. 오늘 가서 조사받다고. 조사 내용이 단장님이 시킨 거 아니냐고 하고 또 미쳐본 거야 이게. 아, 진짜 평생 일이 어떻게 보면은 네. 수사만 하다가 네. 수사를 막상 받아보니까 여러 생각 좀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네. 수사를 30년 하면서 수사받다 죽는 사람 보면은 비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용기 있으면 살지. 근데 내가 죽고 싶더라고. 억울함, 분노, 수치 이런 네. 것 때문에. 아, 우리 부승찬 의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니, 저는 여러 차례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방첩사, 그다음 군검찰,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 그러니까. 그다음에 사이버범죄 수사대 이렇게 불려 근데 다녔잖아요. 구속영장은 신청 안 됐지. 어. 나하고 비교를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성경장 아니면 비결을 바로. 아니 그래서 아니 근데 뭐냐면 제일 힘든 게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게 이거 자살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나도 언제냐면 그러더라 나도. 주변인들을 엮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그러니까. 주변인들의 인생을 망치게 하고 그걸로 딜을 하려는 기획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갔구나. 이해가 왜냐하면 양심적으로 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주변인들까지 죽는 거예요. 애꿎은 사람들까지.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잖아요. 거짓 진술을 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아웃시킨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죽어버린 거예요. 예. 아니면 제가 양심적인 사람들은 죽겠더라니까요. 그렇지. 남한테 피해 주기 싫은 거야. 그럼 나만 죽으면 모든 게 끝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도 피해 안 주고 그다음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해 안 주면 자기만 죽어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그렇게 할 때 혼자는 이 고통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집에 가면 무슨 뭐 어디 은행에서 그 계좌 뭐 이거 뭐 등기 오죠. 뭐 그다음에 뭐 어디서 뭐 증인 와라고 그러죠. 뭐 조사 와라고 그러죠. 문자 찍찍 오죠. 통신 조회했다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사법 시스템에서는 중앙지검 누구 검사실로 배당됐습니다. 막 이거 있잖아요. 카톡으로 검사 또 잊을만 인사가 하면, 있을 네. 때마다. 그러니까 당연하고 구속영장이 온다니까. 압수수색 당하고 그러면은. 아니 지금 아니, 김상훈 그러니까 네. 우리는 너무 아프지 않아. 힘내세요. 이게 약간 멘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요. 아니 두 분 다 그 강철 심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티신 거지. 통상적인 범인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 것 같고. 제가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하고 후보 시절에 광주에서 밥을 먹다가 내가 내가 영장 3번 시작하고 죽는 줄 알았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가만히 보더니 아이고 그것 갖고 그러지. 나는 예, 맞습니다. 영장 심사도 받아본 사람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대표님 삥발입니다. 아니 이 판국에 우리 김상훈님 조용하거든요. 뭔가 탄압 받으신 흔적이 없습니다 지금. 탄압 안 받은 게 좋아. 깨끗해요. 가슴에 보니까. 묻어놓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상호 의원은 우리가 받은 탄압 이상의 탄압을 받은 거예요. 아 그렇죠. 왜냐 이 자기 조직 국힘이라는 자기 조직 또 국힘 오기 전까지도 본인이 어떤 문화 그 지역민들이 어떤 자기 근본을 어떤 근원을 버려본 거 이게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고통은 엄청 클 겁니다. 왜 제가 그걸 아냐면은 간접적으로 제가 강원에도 수사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권성동을 구속하려고 현직 검사장을 기소하려면서 총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검찰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받았어요. 압니다. 그때 예. 와 그때도 죽고 싶더라고. 근데 이번에 수사 받을 때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대단하네. 김세환 의원님 알아요. 얼마만큼 본인이 고생했을까. 아유. 마음 고생이 심했을까. 그 장난 고생은 이거 장난 아니야. 평을 못 할 겁니다. 아이고. 그 저도 너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김상훈 의원님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정말로 많은 뒷소문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심지어는 기획하고 돌리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뭐 계속 진행형입니다 저는. 아이고 지역에서도 여전한 거고 그게.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가 이단화로 볼 수밖에 없지만 이제 국민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거리를 주는 소재가 되지 않나. 저에 대한 여러 가지 헛소문이나 뒷조사나 이런 것조차도 과연 이게 맞느냐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소재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좋게 해석하려고 정신승리 중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어쨌든 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당직 선거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당 대표도 선출하고 원내 대표도 이제 선출했는데 막상 그 선거 해보니까 밖에서 보던 거하고 많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네, 완전 다르고 이게 제가 뭐 국회의장부터 시작을 해서 뭐 원내대표 선거 그다음에 이제 그 당 대표 선거까지 이제 다 경험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확률적으로 제가 지지하는 사람이 이제 확률적으로 떨어졌어. 지금. 양심 고백하시네 보니까 지금. 아니, 확률적으로 많이 떨어져갖고 이거 뜻대로 안 되더라고. 내 그냥- 마음과 왜 다른가 예를 들면.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타율을 이야기해봐. 타율. 타율. 타율 어떻게 돼요 여기? 얘기할 수 없을 수준인가 보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보니까 아니 그래도 뭐 한 3할 정도는 맞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맞춘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정확히 따지면은. 아, 그래서 야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과거에는 뭐냐면 이제 오프라인을 통한 맞아요. 이 조직이 이 압승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달라. 이재명 대표가 만들어 놓은 온라인 신드롬이 있잖아요. 당원 가입의 신드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용인 수지 갔을 때도 당원이 한 명도 없이 갔어요. 아 한 명. 진짜요? 예, 한 명도 없이 갔는데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당원의 힘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지역위원장들이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동원해 막 뭐 해서 야 이번 당 대표에 뭐 우리 지역위는 막 이렇게 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다를 내릴 수가 없어. 완전히 전적으로 당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투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지역위원회가 상당히 이게 딱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문화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예 달라진 환경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렇게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사실은 뭐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 뭐 요즘 뭐 지지하고 계시잖아요 또.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이제 당 대변인 당 대변인 할 때도 아니 솔직한 게 좋잖아요. 아니, 이미, 맞아요. 이미 영상에 다 나왔는데 다 남아 있어. 심지어. 예. 박찬대 저는 그냥 좋습니다.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지지 그것도 같이 했었어요. 아니, 맞아, 맞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 박제돼서 이제 정청래 대표님께서 부르셨죠. 불러가고 당 대표란다. 대변인 해 이러길래 저는 저 박찬대 후보를 지지해갖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야야 발표하니까 그냥 해. 뭐 이러더라고. 그게 좀 축하는 드리는데 야 청래 대변인 아니잖아. 당 대변인이지. 야 맞는 뭐, 말이네. 맞는 들어보니까.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지. 근데 당 대변인 되고 나니까 할 게 없는 거야. 당 대변인이 워낙 많아서 순번이 안 와. 중요한 게. 순번이 안 와요. 중요한 타이밍에서는 딴 사람이 해버리고 이쪽은 내 건데 막 이러고 다른 사람이 온불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아 미치겠다 진짜. 대변인도 다 똑같은 대변인이 아니구만. 그레이드가 있네요. 예. 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만. 예, 그레이드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진짜 대변인이 아니고 통합형 대변인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통합형 대변인. 통합형. 예. 저는 통합형의 정-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저는. 통합형 대변인. 네. 아니 그리고 의원들끼리 하는 선거는 뭔가 더 이제 마음을 알기 어렵다. 예를 들면 국회의장 선거도 사실은 양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다른 분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밖에서 많이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가 달랐잖아요. 의원들은 정치 고단수라서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의원님 보시기에는? 의원들은 선전수전 겪은 사람들이 얼굴이 여러 개니까 원래 표를 모집하면은 300명 이상 그 자기 당에 의원 숫자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근데 우리 부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당 대표 선거하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이제 많이 솔직히 나눠졌죠. 정청래파, 박찬대파에서 맞습니다. 나눠져서 그거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지역구에서 또 활동도 했는데 그게 먹혀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확실히 지금은 옛날 고전적인 어떤 오프라인에서 조직을 통해서 한 것은 물건 정말로 들었고 무의미한, 네. 무의미했고 온라인상에서 당원들이 전당대 숫자도 한 게 의미 없습니다. 다 아파트에 들어 누워서 투표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저도 한 타율이 한 3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 진짜 여기다 타율 낮은 분들만 모였네 네. 보니까 지금. 좀 민망하더라고요. 끝나고 나서 끝나고 보기 참 민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선거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면 안 되겠다. 아 이제 앞으로는 나서서 돕는 일을 좀 지향해야겠다. 이게 예를 들면, 네. 뭐냐면
사실은 당원들로부터 공격도 엄청 받거든요.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 인간은 뭐 어디 가서 뭐 사과 방송도 해놓고 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네부터 시작해서 막 온갖 이 네거티브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은 더 이게 그래도 제가 도움을 받은 분이 계세요. 도움을 받은 분이 계셔서 그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만 제가 조금 한 번 더 하고. 언제 국회의장 선거 때? 아니요. 이제 저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때. 그래서 그거 한 번만 더 하고. 네. 아니 그래서 총선 때 저는 이제 뭐 우리 저 형님이야. 이재명 대통령의 이게 법률 단장이었잖아요. 후광이 있죠. 네. 솔직히 말하면 후광이 있잖아요. 네, 있죠. 저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상황. 우리 대통령님의 후광으로 된 거예요. 후광이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 저 양분한 의원님께서는 후광이 있는 거지. 저는 없잖아요.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 경선하고 본선할 때 도와주신 분이 계세요. 그렇구나. 그분에 대한 은혜를 한번 갚기 위해서 야,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는 한번 네. 그래도 얼굴 내놓고 마지막으로. 네, 한번 욕먹을 각오로 네. 한 번 더 돕자. 아니 그분 갑자기 누군지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은데 아, 혹시 떠오르죠. 경기 쪽에 나오신 분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예, 예. 대충 느낌 옵니다. 네, 오죠? 누군지 네. 뭐 밝히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네. 여자예요, 남자예요? 전자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충 그럴 것 같아서. 더 이상 아무런 더 이상 말이 물어보지 아니, 않겠습니다. 보니까. 네. 어찌 됐든 이게 너무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제가 당의 국회의원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친분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분이 당에. 사람 보는 눈 있으시네, 제가 보니까. 그 아무 예. 친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스팔트에서 만났어요. 윤석열 퇴진 운동하면서 이제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친분을 쌓고 근데 이제 그 선거할 때 직접적으로 와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또 이제 그랬구나. 프로그램 만들어서 이제 도와주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든든한 후원자. 네, 그래서 저도 네. 한 번은 그래도 은혜는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다 네. 민주당에서 같은 생각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구가 돼도 좋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아니 우리 한번 그리고 김상우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타당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챙겨주셨겠지만 두 분 빼고 가장 그래도 나를 잘 보필해줬다 이런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혹시? 보필이란 말은 맞지 않고요. 네. 좀 많이 아껴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이 그래도 계시고. 한두 분 열거를 좀 해주신다면 좋은 의미니까 이거는. 네. 아, 여기 있는 분 빼고 두 사람 빼고. 예. 뭐 박주민 의원님, 김한규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아이 진짜 한 분. 왜 이렇게 줏대가 없어? 아니 여기처럼 지방선거에 딱 한 번 돕겠다고 하세요. 지금 이름 나왔네 보니까. 아 지방선거에 그걸 물으셨구나. 저 눈치가 없었어요. 제가 좀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뭐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그렇구나. 아닙니다. 가볍게 말씀드린 거고 우리 세 분 모셨으니까 현안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검찰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가장 뜨거운 현안이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이제 검찰청이라는 게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된 것인데 1년 동안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그 명패를 뗀다는 의미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검찰에 한 30년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를 하죠. 그리고 또 아쉬운 면도 있고 또 참 국민께 죄송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무신분립 신뢰를 얻지 못하면은 네. 쓸 수 없다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우리가 검찰청이 1948년에 법원에서 독립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 많은 역사가 있었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은 결국 정치 검찰 몇 명의 출세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결과가 왔지 않습니까? 자업자득이죠. 어떻게 할 수 없고 불가역적인 상황이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지금도 반성치를 못하고 검찰 동우회 저는 아닙니다. 네. 나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닌데 검찰 동호회에 계신 분들이 뭐 이러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주장도 그러니까요. 하고 또 노만석 대검 차장도 위헌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공수처법
법에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 검사는 검찰청의 검사가 아니다. 국가기관의 검사다. 입법 사유라는 것을 이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위헌이 아니고 이걸 다 알죠. 암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하냐. 참새가 죽어도 째가고 죽더라고. 말은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원과 오비 조직원들 보수에게 뭔가 내가 할 만은 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검찰을 사랑했다면은 우리 검찰 동호회에서 윤석열 한동훈을 나무래야지. 그렇죠. 너희들 이렇게 검찰 운영하면 되냐? 맞습니다. 그때는 입 쫙 닫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이런 어느 신문에 찾아서 당랑거철. 뭔 말인지 알죠? 네. 사마귀가 술에 앞서 술에 그렇죠, 이렇게. 맞서는 예. 거 길을 안 벗겨주는 것 같다. 검찰 개혁이란 거대한 도단 흐름에 맞서는 것은 본인들이 그 흐름에 휩쓸려 갈 겁니다. 그래서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저는 정말로 특이한 게 그 검찰 동호회장이라는 분을 제가 이제 그 기자 생활하면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만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은 중간에 이제 불명예스럽게 나가시게 된 게 그 검사들한테 이제 저항의 직면에서 그 당시에는 중수부 폐지 문제로 나가신 그렇죠. 분인데 지금 그 동호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검찰 조직을 대변하는 듯한 역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저는 잘 누구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스를 한 사람이 아닌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대검 중앙수사부를 없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대검 중앙수사부를 오랜 역사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엄청난 반발에 부닥쳤죠 반발에 당시에는. 부딪혀서 본인이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있어서도 많은 저항 세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폐지하는 게 바른 길이고 역사적으로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이를 선택한 거 아닙니까? 본인도 많은 반발이 있었지만은 똑같이 한 겁니다. 중앙수사부를 예. 폐지하는 게 그나마 검찰이 존립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이득이 되겠다 해서 길을 네. 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적절치 않다는 생각 들고 노만석 차장 제가 검사 내 부장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부장으로 데리고 있었는데 총장 역할을 하니까 뭔가 한마디는 해야지. 이대로 죽어갈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 한 것 같은데 이것도 정당한 방법이야죠. 하려면은 그것을 정상적인 길을 통해서 의견서를 제출해야지. 그렇죠. 이 의견서 기자들 제출해야지. 만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언론이 하면 거는 안 되죠. 언론만대로 하는 거는 검사들이 이렇게 망하는 게 언론을 상대로 대언론전하다 이 꼴이 온 맞아요. 거니까 네. 수사할 때도 증거가 부족하면 언론 펴서 기자하고 수사를 같이 해. 맞아 영장 받고 그래서 맞아요. 예. 부기자도 그러겠지. 저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정보가 10개가 있어야 되는데 5개밖에 없는데 10개 있는 것처럼 막 정보에 흘려 언론에. 그러니까요. 그럼 예. 기자들이 갖다 물어다 줘. 그렇죠. 기자도 앞에 기사를 써. 이게 검사들이 언론 좋아하다 이 모양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이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런 생각 드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그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이런 거 하는데 사실은 출석한 검사들의 태도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좀 샀던 것 같아요, 의원님. 아니 그 단면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 폐지의 단면을 보는 거죠. 스스로 만든 이제 업보와도 같은 거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어떻게 국민들 국회에 나와서 저렇게 뻔뻔하게 하고 무슨 얘기하면 웃고 아니 그 다음에 이 우리 검사 선배님들이 질의하는데 뭐 아니면 어떡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이 다 다른 거에 대한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공소장이 다 달라. 그럼 재판에서 가려질 거 아닙니까? 뭐 문제 없으면 무죄 나오겠죠. 당하는 사람 생각을 이거 절대 안 해. 보니까 아니 뭐 당하셨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와 이거 이제 검사들이 이번에 엊그제 나온 보인 태도 또한 그전에 관봉도 띠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사관들이 보인 태도 이런 모든 태도들이 본인들이 검찰청을 없으니까 불만의 표시로 하겠지만은 이러한 태도 자체가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그 요건을 충족시켜 가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검찰에서는 검찰 대선배들이지 그 지휘했던 분들이 대선배들이고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아마 다
그 사람들의 상사로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이제 저같이 민주당의원 검찰 선배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지요. 너무한다. 예, 진짜. 예, 예. 그런 것에 일면도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찌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검찰청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검사들이 이제 파견 복귀를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집단 항명에 가까운 일을 벌였는데 그 현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격이죠. 사실 정상적인 공무원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에 있는 분들이 특검의 파견 명령에 따라서 파견 있는데 근데 자기들 자의적으로 그냥 철수해 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용을 보면은 마치 민중기 특검에게 좀 부당한 압박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듯한 네. 그런 모양새입니다. 욕을 한 것처럼. 네.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검사님이시면 법을 더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 드는 이게 거고. 법을 지키는 행동인가 싶은 아니 그리고 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도중에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기소를 마치고 특검이 해산된 다음에 우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인정해달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감안할 부분이 있을 텐데 마치 김건희 수사를 볼모로 한 듯한 중도에 이렇게 항명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거는 저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어찌됐든 특검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소속된 상사에 대해서 직무 수행과 무관한 질의를 하는 것, 또 가겠다는 것은 집단 행동입니다. 항명이고 간다면 가도록 내버려 둬야죠. 다 보내버리고 새로운 사람 뽑으면 새롭게 돼요. 시작하는 게 네, 맞다. 그렇죠. 아니 예를 들면 군에도 이제 계셔 보셨으니까 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이렇게 그 상하 그런 체계가 있을 텐데 네. 검사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군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반란이죠. 반란이지. 쿠데타죠. 아니 그러니까요. 쿠데타예요. 이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뭐 국가를 논할 때 결국은 폭력을 합법화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잖아요. 군도 마찬가지잖아요. 군도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군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폭력을 합법화해주죠. 인정을 해주는 거. 하나는 외부 위협에 대한 맞설 때 이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네거티브한 개념이라도 정당하고 합법이다.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헌법 5조에 명시되어 있는. 또 하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군이 이게 아닌 거면 내란 같은 게 그거잖아요. 야, 니는 외부 위협에 대해서만 니네 폭력을 써. 이렇게 했는데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아니 내부의 민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의 합법화가 아니고 쿠데타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을 상대로 한 거니까. 쿠데타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내란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의 행위도 비슷한 거죠. 결국은 이제 국민적 요구에 의해서 특검이 된 건데 네, 출발했고 그 특검 하에 지하에 있는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 법안에 반기를 들어서 민중기 특검을 협박하고 여기에 입장을 내라고 하고 그러면서 야 못 내겠으니까 야 우린 다 돌아갈 거야. 그러면 자기네가 원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쿠데타예요. 쿠데타. 그러니까요. 쿠데타가 다른 데 있는 게 쿠데타가 아니고요. 이게 친위 검찰 쿠데타라고 네이밍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런 쿠데타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침쳤네. 형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거를 그냥 야 가. 그럼 다른 사람 와. 이게 아니라 분명 시스템을 벗어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형법으로 이것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돌아가겠다는 근무 명령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형법적 제가 되는지를 법리적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최소한 징계 사유죠. 징계 사유는 되는 거죠. 징계 사유죠. 무조건. 네. 이건 분명히 징계를 해야 되고 또 하나 더 나와서 안 돌아간다 할지라도 특검 수사와 무관한 그런 검찰청 계획에 대해서 상사인 특검에게 질의를 한 것 자체도 징계 사유입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 징계 사유.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은 안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행위들은 따끔한 그 정상적인 징계 여부 절차가 따라야 되라고 생각이 들고요. 검사들 일위 형사는 정말로 지금 무지한 짓을 하고 있는 무지한. 이렇게 되면 될수록 검찰 개혁의 시기가 당겨질 수고 그럴 그 수밖에 없을 것 중요성, 같습니다. 필요성
더 높아지고 지금까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약간 그 원정적이고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이번에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이런 행태를 보고 어떤 일말의 동정이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무지한 소치고 제가 볼 때 2판 4판 뭐 현재 뭐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검사들이. 그리고 이제 검사들이 이러면 안 되죠. 안 되고 검사에게 주어진 권한이 수사권이 없다고 해서 결코 적은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요. 영장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기소 여부 결정권이 그렇습니다. 있죠. 공소 유지 권한이 있죠. 그럼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권한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철저히 줄어드는 거 아니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권한 주어진 것에 대해서도 늘 국민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이 주어진 권한도 잘못 수행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앞으로 이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잘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한 자세를 보이는 게 중요하지 이미 흘러간 그걸 가지고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게 너무 무지해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도 검찰 개혁이고 사실 부승찬 의원님도 이제 꾸준히 주장해 오고 계시지만은 그 사법 개혁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한 화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를 가리켰더니 손가락만 보고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듯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아유, 저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었고 네. 이게 보면 사법개혁은 이게 국힘의 논리는 있잖아요. 우리 18대 때부터 그 사개특위가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 때도 상고심, 상고법원 이걸 박근혜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고 대법원 증언도 그렇고.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김명수 대법원장 있을 땐 그렇죠. 우리 법학행 그 다음에 이용훈 대법원장 있을 때도 얼마나 사퇴 요구하고. 사퇴 요구하고 얼마나 압박을 가했어 대법원장.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법개혁이라는 거는 저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이 대법원장, 이 한 사람, 조이대 한 사람, 예,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려는 시도를 한 것을 했다고 의심되는, 그렇죠. 예. 예, 너무나 이제 강력한 의심이 그렇죠. 드는 사람. 예. 이런 분들은 사실은 국민들의 사법 독립을 외칠 게 아니라요. 이게 견제와 균형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상권 분립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사법부의 논리대로라면 행정부 공무원들은 대통령이 야 가지마 하면 안 가도 돼요. 이게 독립이지 사법 행정부 독립. 자 입법부 보면 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시작을 해서 다 재판장 나와라 그러면 다 나가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 이거 이런 식으로 사법부의 논리대로 입법부 행정부가 독립을 주장한다면요. 진짜 제대로 된 독립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법부의 독립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이라는 어떤 틀 내에서 사법부에 가서 재판 받잖아요. 그다음에 행정 고위 공무원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또 수사도 받고 다 하잖아요. 재판도 받고. 네? 서로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회법상의 청문회도 하게 돼 있고 조의대는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게 조의대 인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사람의 인간의 문제지 사법부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고요. 이런 인간들이 나오더라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끔 사법 계획이 필요한 거죠. 제도를 설계해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논리대로라면 입법부, 행정부가 다 따로 놀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로 가잖아요. 국회법상 우리 다 아시잖아요. 조의대 부를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와야지. 그렇죠. 왜 사법부는 성역인가? 피고인들 불러대냐? 우리 입법부 국회의원들 왜 불러대? 네. 그럼 우리도 안 가. 부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지금 오늘 그거잖아요. 오늘 청문회인데 안 나왔죠. 네. 안 나오면서 본인이 여러 가지 자기가 나가는 게 헌법과 법률 위반된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이겁니다. 판사한테 너 이 사건 유죄써, 너 이 사건 무죄써, 요것으로부터 독립이에요. 법관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재판에 있어서 나는 유죄야. 근데 너 무죄 써야 돼. 억압적으로 무죄인데 유죄 이러한 걸로부터 독립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이지 네. 사법 행정 절차 시스템에서는 감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 조의대 대법원장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딱 하나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파기환송심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합의를 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는지 그 재판의 내용은
재판의 내용 공개할 수가 없다. 음. 예? 또 국회법에서도 진행진 재판에 너희들 간섭할 수 없다는 논리예요. 논리예요. 근데 이게 이 논리가 일견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이거 틀린 논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회 청문회 불러서 조희대한테 물어보려는 게 왜 유죄 취지로 파기해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절차적으로 그렇죠. 소부에 배당했다. 맞아요. 근데 2시간 만에 왜 전화합의를 보냈어? 그렇죠. 그걸 물어보는 그래. 겁니다. 예. 소부에 보내가지고 소부에서 이견이 있을 때 전원합의로 가야 되는데 유죄 무죄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왜 소부에 보냈다가 아무 말도 없는데 2시간 만에 네가 전원합의로 보냈어. 이것이 적정하는데 그 사유를 물어보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록 6만 페이지 하는데 왜 안 보고 재판했어?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것이지 왜 그것을 유죄 취지로 했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합의의 과정이나 내용을 공개하는 게 그렇죠. 아닙니다. 예. 아닌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것을 갖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이죠. 그럼 국민들이 얼핏 들어보면 맞을 것 같은데 재판의 내용을 밝혀라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불참 사유가 제가 볼 때 그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변호사 해보시지만은 법원의 판사 숫자가 부족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가 뭐 얽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뭐 좀 그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의 수장입니다. 그럼 법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 보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표현보다는 법관의 독립에 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그게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보면은 법관은 오로지 법률과 양심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하고 본인의 정치적 편향성이나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에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제도적 보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보면은 과연 우리 양문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들 절차들을 보면은 과연 정치적 편향성이나 경험이나 이런 데에 좌지우지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리가 상식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로지 법률과 양심을 가지고 판단했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 법관의 수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그러니까 본인의 사법부 독립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을 본인이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왜 부쉈니?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너는 법관의 수장이면서 법관의 독립을 지키지 않고 왜 부쉈니? 당연히 물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국회법에 따라 묻는 건데 그럼 법관이라면 법관의 독립도 지켜야 되지만 스스로 법을 잘 지켜야겠죠. 법치주의에 따라서. 그러면 국회법에 의해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법적 요청을 했으면 와야죠.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그걸 안 와요. 그건 또 법을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면 법관의 수장인데 법관의 독립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부수고 또 법의 명령에도 따르지 않고 법치주의도 무시했고 한다면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마치 본인이 정치인 같아요. 지금 보면은 검색어 1위에 조희대가 나온다 그러고 요즘 이제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는 모습도 바뀌었어요. 전에는 굳은 표정으로 말 안 하고 다니다가 요즘은 웃으면서 인사하고 기도하고 정치인처럼 예. 움직여요. 그러면서 세종대왕도 언급하고 일각에서 그런 말도 나옵니다. 조희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설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풍설로 예. 지금 보면 그러니까 공무원이면 특히 법관이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본인이 정치인이 돼가고 있어요. 이 되게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너무 이상합니다. 본인이 정치 세력을 만들고 본인이 뜨고 본인이 좀 더 유명해지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으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를 마치 이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과연 법관의 수장이 맞느냐. 그래서 본질적으로 지금 사법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을 부수고 있는 사람은 대법원장 본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당에서는 이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법부 독립, 법관의 독립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의 이제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법개혁의 결과적 지향점은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내 권리가 침해받지 않고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개혁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송사를 겪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뭐 그렇잖아요. 막 전관 찾아다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말이 나와요. 이거 자체가 불공정하다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요. 이걸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귀결점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관의 돈이 다시 한번 돌아오는데
지금 보면 법관의 독립을 법관의 장이 깼기 때문에 이걸 바로 잡는 게 그래서 사실은 법관 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법관은 법관의 독립을 지켜야 한다라는 당연한 대명제를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나서야 다른 개혁들도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네. 짧은 기간 동안 이제 몇 개월 안 되는 기간에 이루어진 게 보면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지기현 이제 재판에서 이제 그 윤석열을 네. 풀어주는 그 말도 안 되는 취소하는. 논리로 논리로 이제 풀어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뭐 소영교 의원이나 제가 지적은 했습니다만 의혹 제기는 했습니다만 알아서 이재명은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하겠다라는 게 소스가 다른 데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데에서 소스가 들어오고 그 소스의 제공자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다 아는 분.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너무 짧은 기간에 조희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국민적 상식이나 법률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판례와 관례를 깨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조희대의 저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 조사는 이루어져야 된다. 반드시. 그게 저는 사법부가 사는 길이고 조희대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떳떳하면 이게 너무 과정이 이게 너무 딱딱 계획하에 들어맞았잖아요. 이 예를 들어서 아니 4월 30일 날 엠바고로 한덕수가 대선 출마 엠바고를 걸고 5월 1일 날 3시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1시간 만에 4시에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은 제보랑 너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앞뒤가.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제보 받은 게 실제 5월 1일 날 행위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거 상당히 의심할 만한. 아니 이거를 수사 안 해? 조사 안 해? 국회에서 이 조희대 이거를 안 불러? 이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판례나 관례를 깼잖아요. 그럼 이 과정을 설명을 명확히 국민들한테 해야죠. 우리가 무슨 비밀에 준하는 뭐 판결 뭐 의견 묻고 이러지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아까 네. 우리 명확히 우리 양분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근데 우리 의원님은 사실은 그 검찰과 법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폭발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분에게 여쭤보는 그렇죠. 건데 예. 지금 제가 좀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검찰과 법원이 동시에 같은 입장을 견지하게 됐을 때 그 예를 들면 입법부를 상대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걱정이 좀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그 후보 시절에도 여러 번 주장했는데 지금은 모든 정적을 제거함에 있어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린 거야 물리적으로 총 쏴서 죽이든지. 지금은 그렇게 죽일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죽입니까? 사법살인을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사법살인을 시도를 한 거예요. 검찰이 기소를 합니다. 증거가 있건 없든 간에 그냥 기소해. 기소하고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해버려요.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것은 이 정치 생명이 끝나잖아요. 브라질 놀라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이 야버렸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죠. 군이 가지고 있는 물리력보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의 현대사회에서 모든 정치 정적은 이런 검찰과 법원의 손을 빌려서 사법살인에서 제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우리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통통적으로 이야기지만은 조희대가 했던 일은 검찰에 넘겨준 검찰이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직선거법 위반을 기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검찰이 장군하고 멍군하고 친 겁니다. 여기서 지금 그것을 사법살인을 시도를 했던 것이고 이것이 지금 파기환송심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것에 들고 일어나니까 저 우리 국민들이 떠들어댄 것이죠. 멈춘 거죠. 잠시. 그래서 멈춘 예. 것이죠. 무서웠던 거예요, 국민이. 어떤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어디 가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지기현이가 듣도 못한 시로 계산해서 석방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이 항구를 포기하는 거 이게 난 우연의 일치로 보지 않는다 이것이지. 그것 하나. 그다음에 조희대가 또 국민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파기환송을 했던 거.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손해에 의해서 제가 검은 디자인을 어디다 표현했더니 막 그걸 써먹고 나를 음모론자고 또 비판하고 나는 검은 디자인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흑막에 있는 그 흐름 속에서 이것이 진행되어도 봐주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원은 늘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체 최후 보리가 사법부다. 그 보리의 보리가 누구냐?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명론에 있어요. 정명론. 정명론. 발을 정자 이름 명자. 네. 이름에 걸맞게 걸맞게 된다. 그렇죠. 우리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답게, MC는 MC답게, 작가는 작가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명론이 이렇게 봤을 때 사법부의 최후 수장인 대법원장은 뭘 했어야 되는가? 비상금이 선포됐을 때 당연히. 아 맞아. 비판해야지. 그럼요. 나와서 비판해야지. 직접. 예. 당신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깨고 헌법을 깬 행위다. 잘못하다 비판해야지. 뭐 했습니까? 무건수행했지. 입 다물고. 행정장 통해서 입장 내놓고 무건수행하고 예를 들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이 위법한 비상계엄의 쿠데타에 대해서 통제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파기환송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네.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김상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당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에 오셨는데 그간 오신 다음에 좀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만났을 때 그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약간 회피하거나 이런 게 좀 있습니까 혹시? 피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네. 편하게 뵙는 분도 계시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다르구나.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사실 뭐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럼요. 네. 근데 문제는 근데 집단으로 행동할 때는 다 이상하게 행동을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개별적으로 만날 때는 괜찮다가 집단으로 움직일 때 보면 다 또 이상하게 움직여요. 근데 좀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죠. 좀 답답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근데 좀 그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옳고 그름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 정치적 계산, 정치적 유불리 거기서 멈추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틀린 걸 알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 저는 근데 공의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정치가 정치공학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왜 정치가 정치공학으로 정치적 유불리로 온갖 모략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정치하는 이유가 뭔데요? 정치를 왜 하는데요? 정치하는 건 결국 국민들 잘 받들고 국가를 지키고 국민께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치의 목적이 국민의 이익, 국가의 이익으로 가야지 왜 자기의 정치적 야망, 자기 집단의 정치적 목적 달성에 귀결되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돼버리니까 틀린 줄 알면서 사람을 선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양심적으로 틀린 건 틀렸다 하고 정말 정치의 목적에 따라서 국가와 국민을 받드는 저 아까 부순장님이 이제 묵념할 때 그 말씀하신다 하셨는데 저는 이상하게 애국가만 들으면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가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왜 하는지 정말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계산으로 정치하지 말고 국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공직이 있는 동안만큼만이라도 네. 평소에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근데 공직이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그 기간만큼이라도 제발 자기 자리 욕심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치했으면 그러면 국민의힘이 저렇게까지 저럴까?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아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상해. 이제 국민의힘에 존재하는 언더찌윤이라고 뭔가 뒤에서 호의호식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존재를 공개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들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는데 그때부터 죽을 뻔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뭔가 또 이제 자꾸 찌르니까 찌를 그 때마다 실체를 밝힌 김상우 의원을 상대로 뭔가 좀 해코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계속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지금도 여전히 그것 때문에. 가슴에 묻어놓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이 웃으려고요. 저는 늘 가진 생각인데 좀 저를 보시는 분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공격 당하는 거는 제 개인의 일이고 좀
저는 더 많이 웃고 더 큰 즐거움을 드리면서 좀 정치를 보시는 국민들께서 좀 웃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좀 그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추석 때 정치 얘기 하지 말라 하잖아요. 아, 이거 더 해야 돼요. 보기 싫을 때가 오히려 더 눈 뜨고 봐야 될 때고 욕하고 싶을 때가 정말 국민들께서 정치에 관심 갖고 계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선전선동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사법부 독립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체를 가려버리고 여러 가지 쟁점을 섞어서 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나눠서 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사법부 독립 침해한 건 조의됩니다. 법관의 독립을 망가뜨린 게 조의되거든요. 명확하게 얘기해야죠. 네. 그러면 그걸 그 얘기 우리는 그래서 법관의 독립을 지키려고 이 얘기를 꺼내는 것이고요. 법관의 수장이 왜 법관의 독립을 부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이다. 아, 그러면 안 돼요. 나쁜 건 나쁜 겁니다. 보면 정말 무슨 노이즈 마케팅 일으켜서 자기의 정치적 세를 만들려고 하는 듯하고 또 보면 최근 들어 국민의힘 쪽에서 더 그런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자극적인 말을 일부러 더 하고 뭐 장동혁 대표가 잘 싸우면 공천 준다 해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시비만 걸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싸우는 사람 공천 받으면 안 되고요. 일 잘하는 사람이 공천을 받아야 맞아요. 되는 겁니다. 네. 정치가 싸우는 공간이 아니에요. 마치 보면 무신 정권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칼로 싸웠는데 아까 양분호 선배님 말씀처럼 법으로 싸우는 무신 정권 같아요. 그게 정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라고 하는 건 국민을 받들고 민주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신 정권은 이제 물러가고요. 정상적인 네. 법치와 덕치의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마무리하면서 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 짚고 가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100일이 넘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세 분들과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소한 인연이라도 기억나는 장면들이 좀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혹시 개인적으로 좀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이재명 대통령께 드린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총선할 때 친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당선되고 나서 우리 저기 씩 웃고 계시네. 친명 아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재명 그때 당시 대표님께 대표님 저는 친명이 아닌데 왜 자꾸 친명 뭐 언론에서 프레임을 만듭니까? 야, 고단수다, 고단수야. 아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대표님께 귓속말을 한번 해봤습니까? 단둘이 밥을 먹어봤습니까? 저 친명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한 적이 그 얘기가 있어서 이제 막 대표님이 엄청 웃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은 그 용인 이제 경선에서 이기고 이재명 대표님이 전화가 오셨잖아요. 아, 네. 이제 경선 그렇겠죠. 이제 본선 후보가 됐으니까 새벽 1시에 전화가 오셨어요. 축하한다고. 새벽 1시에. 네,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뭐 저 현역 의원을 뭐 몇 대 몇으로 이기고 정말 이거 기록을 세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맙습니다. 저도 덕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덕담을 했지 제가. 뭐냐면 우리 대표님은 봐요. 그동안은 다 정치 리더라는 타이틀을 가졌다. 리더십 자체가 정치인. 근데 우리 이번 대표님은 행정가로서 인정받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기대된다. 야, 이 얘기를 했어? 와, 선생님 아니. 이거 아무도 안 한다. 대단해 진짜.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요. 그래서 그래갖고 딱 그랬더니 근데 맞는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표님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서 고맙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표님, 뭐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이게 2인자가 나오고 이게 힘을 실어주는 리더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 주변이 혼탁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년,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있으면 고맙다고 해달라. 이 얘기를 했어요. 멋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와, 진정성이 있다. 대표님이 딱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용인 빠른 기간 내에 제가 지원 유세를 가겠습니다. 딱 이러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오셨어. 2번 오셨어 용인에. 각별한 애정이네요. 진짜. 근데 진짜 진정성 있게 발음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무슨 용들의 이제 성분들 같아. 2인자라는 원래 권력자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맞아요. 실세 있잖아. 맞습니다. 2인자. 네, 그것 때문에 죽어요. 예. 종말이 어디 다 깜빵이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래서 다 깜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두들겨주고 막 이러면 주변에서 보는 사람도 저 사람이 실세.
예? 그럼 그쪽으로 청탁이니 뭐니 부탁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또 주변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모들한테 잘해도 그냥 마음속으로 막 이러고 있지 뭔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멘트는 하지 마라. 오히려 두려움을 줘라. 야, 듣다 보니까 초선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이런 게 깊은 애정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대선 기간에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이고, 후보 독대까지 기절에 했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많이 볼 수 있는 치명이지. 기회가 좀 있었잖아요. 주로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어떤 얘기를 나눴다기보다는 일단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막연히 좀 오해했던 게 참 미안했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되게 좀 많이 깊이 감동으로 다가온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좀 습득하고 배우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막연한 생각들,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이런 것들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게 참 행복했는데 뭐 저는 대선 유세 때 특히 대통령님께서 많은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기억나는 것들이 뭐 자주 쓰는 말씀이지만은 공직자의 한 시간은 국민의 5,200만 시간이다. 맞아요. 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래서 전 그 말이 진짜 귀한 말로 들리고요. 또 하나는 나로 인해서 남들이 행복한 걸 보는 게 나는 행복하다. 저는 그 말도 너무 좋아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100% 같은데 대통령이 더 깊은 경험과 더 깊은 지혜와 그래서 많이 배우고 싶어요. 야, 마지막 힘드실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 아니 뭐 양분 자꾸 의원님. 이게 대통령실에다 메시지를 주는 빨리 전화 달라고. 나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왜 전화가 안 와. 휴대폰 저희 좀 해봐야 될거 아니 우리 양분 의원님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아플 때 함께 하신 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때 기억이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2021년 8월경에 그 경기지사 시절에 네. 저는 이제 검찰을 떠나서 변호사 한 1년 1년 정도 했을 때 누가 좀 만나자 해서 제가 공간에서 뵀어요. 처음 뵀습니다. 그랬구나. 지사님을 그 당시 지사님을 4년 전에 그때 내리실 때 보니까 서류를 한 무대를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서류 한 무더기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하면서 지사님 뭐한데 서류를 많이 들고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오늘 결재를 하루 늦추면은 철원 연천은 숫자는 기억이 안 나요. 뭐 한 달이 늦어진다든가 2달이 늦어진다든가 행정 처리가 지연되니까. 지연되니까 저는 오늘 다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이분 대단함으로 첫 인상을 받고 그날 많은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날 인연이 돼서 여기까지. 이제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세월을 했죠. 아픔이 많았죠. 그래서 대선이 떨어졌어요. 아니 그렇죠.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윤석열이가 대선에 진 사람을 데려다 막 저자되고 수사를 나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수사가 되는 그렇게까지 거예요. 할 거라고는. 그래서 이제 수사받은 내용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한 번은 저녁부터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내 호칭을 그때 대표님을 했을 겁니다. 대표님 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제가 두 가지 있다. 있다. 어. 그래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 뭡니까? 그래서 첫째는 대선에 떨어진 죄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떨어졌기 낙선한 때문에 죄. 낙선은 죄가 큽니다. 두 번째는 대표님 마이너 출신하기 큰 죄입니다. 대표님이 메이저 출신이었다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마이너 출신으로서 여기까지 성장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니까 메이저 출신들이 백업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더니 맞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니 그런 이제 기억이 나신다고 해주셨는데 정말로 이제 제가 수사 받을 네. 때도 어떤 날은 내가 이재명 그다음 후보 대표님 조사 받으러 간다고 네. 나도 오라게 해요. 이쪽에서 그런 적도 있고 일부러 같은 날에. 같은 날이고 마지막 영장 세 번째 청구된 날은 내가 세 번째 청구된 날이 이재명 대표님께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셨던 날이에요. 야. 그래서 정말로 나는 진짜 세 번째 기각되고 기묘하다. 내가 부랴부랴 올라갔지. 네. 서울구치소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재명 대표님하고 막 사진 찍으러 나왔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 알죠. 난 안 해, 절대. 예. 안 했는데 나 그때도 먼 발치에서 봤어요. 아, 그 장면을. 장면인데 내가 처음 그런 모습을 봤어. 정말 눈에 초점이 이르셨더라고. 아, 흐려져 너무나 있구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 안에서 얼마나 네. 많은 고뇌가 있었을까, 그러고 고민이 나서 있었을까. 그러다 한 일주일이나 지났을까? 나도 죽을 맛이지 지금. 그렇지, 똑같이.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거 너무 고생, 이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너무 고생 하셨다고 해서 내 걱정 마시고 빨리 몸을 추스리고 이겨야 삽니다. 짐은 다 죽습니다. 그랬지. 야, 뭔가 진짜 전장에 나가는 것 같은 대화를 나누셨는데 뭔가 그런 생각 날 때마다 제가 좀 듣기도 약간 울컥한데 굉장히 마음고생이 우리 그랬어요. 예. 의원님이 굉장히 강한 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사실 당시에 기자들도 이렇게 웬만하면 잘 안 만나셨어요, 기억에. 내가 예. 그 크레물린 궁전이었지 입이. 그러니까 이 기자들한테 말을 안 해가지고 기자들이 총장한테 쫓아가지고 항의했잖아. 양분아 그냥 입 좀 열어줘라고. 그럴 정도의 분인데 이런 정도 얘기하시는 거면은 정말로 거대한 일들이. 그래서 대선 예. 때 제가 이제 시당 위원장이니까 강제 선거운동 하는데 저는 제가 너무 즐거웠어요. 선거 기간 내내. 계속 내가 밤에도 막 식당에 돌아다니고 계속 먹이사를 유지하면서도 너무 즐거운 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안 죽고 살았구나. 안 죽고 대선 후보가 됐어? 이 생각. 안 죽고 대선 후보가 됐단 말이야. 그리고 지금 대선에 뛰어나왔단 말이야. 이 생각이 너무 가슴 벅차더라고요. 그랬구나. 아이고 진짜로 감동적입니다. 그야말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지금까지 이제 세 분 의원님하고 이제 여러 현안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세 분 모두 초선 의원이라고 부르기 좀 어렵다. 그냥 베테랑 정치인들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고 끝으로 이제 어쨌든 추석 연휴니까 세 분 중에서 대표로 우리 부산 의원님이 왜냐면은 이제 진중한 말씀을 그 전에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럴까요? 그러면 양분한 TV 광고하시면서 추석 연휴 잘 보내시라고 대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의원 고마워. 너무 감사. 나의 사랑하는 연거 브로더 두 분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청자 여러분, 예청자예요, 시청자예요? 뭐든 됩니다. 그렇죠. 네. 추석 명절 잘 세셨죠? 우리 민주당은 개혁 입법, 민생 입법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자산은 진짜 대한민국. 네. 국민 주권 정부를 명실상부에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연거 브로더 두 분 TV 좀 많이 구독 눌러주시고 제가 네. 제일 제 것 좀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그 도메인도 쉽네요. 유튜브.com 하신 다음에 골뱅이 하시고 양분함, 양분함인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지금 보니까 세 분 다 이제 구독자 수를 이제 늘리셔야 되는데 특히 오늘은 양분한 TV에 몰아주기 하시죠. 그런데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